자, 세이영지분기 우리는 거지가 될 것입니다. 3탄 후반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 경제를 보는 참고로요. 누구를 높이자는 게 아니고요. 이 회복교에서 지금 이 경제 파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요. 여러분 다 검증이 된 겁니다. 여러분 저희 회복교회 안에 회계사가 계십니다. 회계사가. 직접 회계사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고 사무실을, 그러니까 사장님이십니다. 그분이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혀 저 사람 또 뻥치는 거 아니야? 절대 놉니다. 절대 놉니다. 그러니까 이 정확한 분석이니까요. 제 임의대로 하는 거 없이 다 그 전문가들이 얘기했던 걸 제가 그냥 짜집기 해서 그냥 이야기하는 것 뿐입니다. 새로운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부분을 혹시 아리까리한 그렇게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알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정보입니다. 자, 먼저 한국 경제를 보시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기준 틀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한국 경제는 대무역 의존도가 90%가 넘는다는 겁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한국 경제는 스스로 자정 능력이 없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실례로 미국의 어떤 위기가 있을 때요. 외국의 위기가 있을 때 가장 많이 주가가 출렁거리는 것, 환율에 가장 많이 연동을 받는 것, 영향을 받는 게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대외 무역, 그러니까 어떤 외국 경제나 어떤 세계 경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나라 중에 1순위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만큼 내수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 관점을 갖고요. 지금 먼저 우리 한국 경제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들어보시면 여러분 참담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미국 경제를 얘기하고 유럽 경제를 얘기할 건데요.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알 수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강의를 다 들으시면 알 수 있는 게 있을 겁니다. 먼저 여러분, 이 가계비 우리나라가 지금 1000조에 육박하고 있죠. 그 1000조 중에 약 50%가 주택담보대출이거든요. 그런데 이 가계빚을 진 사람 중 1000조 중에 절반이 한 500억 정도를요. 누가 빚을 지고 있냐? 50대 이상이 빚을 지고 있답니다. 이게 뒤에 가면 제가 자영업하고 같이 연결해가지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게 대단히 심각한 겁니다. 50대 이상이 500억이나 되는 가계빚을 지고 있다는 것은요. 심각한 겁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이제 50대 정도 되면요. 가장입니다. 가장이고 자녀들을 교육시켜야 되고요. 어떤 분은 일찍 결혼하신 분은 그 자녀를 대학 보내야 될 그런 시점입니다. 우리나라 사교육비 만만치 않습니다. 대학 등록금 만만치 않습니다. 그것을 낼 돈도 없는 50대가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이 500억 중에는요. 자녀 대학 등록금을 내기 위해서 집을 담보 잡아가지고 등록금을 내준 50대도 있을 거고요. 기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50대가요. 문제는 베이비 부모, 그러니까 은퇴 시점을 맞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회사를 다녔어도 은퇴하고 나면요. 돈이 안 나옵니다. 더구나 연금 나와봤자 쥐꼬리만큼입니다. 50대 정도면 연금 받아봤자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50대 이상이 가계빚 절반, 1000조 원 가까운 돈 중에 500억 정도를 50대 이상이 졌다는 것은요. 무엇을 뜻하냐면 그 500억에 대한 이자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리고 이 50대는요. 그냥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은행 이자만 내는 것도 버거운데 불구하고 이 50대는 누구를 책임져야 되냐면요. 가정을 책임져야 됩니다. 지금 20, 30대들요. 지금 20대들이요. 자기가 스스로 무언가를 돈 벌어가지고 등록금을 마련하고 이런 정도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애가 거의 없습니다. 다 부모님께 손 벌립니다. 60대 노모, 70대 노모에게도 불구하고 가서 엄마 돈 줘 라고 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X세대. 그런데 이 50대가 그 아버지 혼자서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50대 이상의 진 빚이요, 약 500억 가까이인 돈이요, 부실 위험이 크다는 겁니다. 500억 중에 만약에 한 200억만 갚지 못해가지고 부실 자산으로 꺼진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한 10,000명의 아버지들이, 10,000명의 50대가 이 500억을 갖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5,000명 정도가 파산했다고 봅시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죠? 경제는 모두 다 연동되어 있다고. 소비는 연동되어 있어요. 우리나라가 살아나기 위해서는요, 지금 소비가 위축되어 있는데 소비가 살아야 돼요. 그게 내수가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10,000명 중에 이 500억 중에 200억이 파산됐어요. 경매로 날아가고 그들이 막 거지로 돼가지고 막 땅바닥에 나앉고, 그러면 소비는요 더욱더 얼어붙게 됩니다. 그러면 한국 경제는 더 침몰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가계비 천조 중에 절반이 50대 이상입니다. 이거 뉴스에 나온 겁니다. 50대 이상이 진 빚이 전체 대출에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에는 33.2%였다가 지난해에는 46.4%까지 급증했습니다. 대출의 거의 절반이 50대 이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50대 이상이 가지고 있는 총 자산 중에요,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79%입니다. 79%. 아시겠지만 부동산 지금 거품이 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대가 어떤 마음으로 돈을 빌렸냐면요, 일단 급하니까 은퇴하면서요, 주택담보를 집 하나 갖고 있는 것을 맡기고요, 돈을 빌려서요, 그걸로 자영업을 하는 겁니다. 자영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영업 부도 확률이요, 3년 안에 부도 날 확률이요 70%가 넘는답니다. 제가 뒤에도 자영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자영업자들이 지금 어디에만 몰리고 있냐? 레드오션에만 몰리고 있습니다. 레드오션이 뭐냐면 경쟁이 치열한 곳, 그리고 저부가가치 산업에만 몰리고 있습니다. 그리스가 그랬습니다. 그리스가요, 외국에서 지금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가요, 그리스가 무너지는 그 절차를 그대로 밟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가 올림픽도 하고 나서요, 진짜 3만 달러까지 가면서 흥청망청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돈을 쉽게 빌려와가지고요, 국민들이 돈을 쉽게 빌려가지고 뭐에다 투자했는지 아십니까? 술집, 서비스업, 음식점, 숙박업, 이런데 어떤 제조업이 아니고요, 나라가 성장할 만한 어떤 것이 아니고요, 당장 먹고 쓰는 소비재에만 그리스 국민들이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가 그렇게 망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대출을 받았어요. 50대 이상의 대출을 받은 이 자영업자들이요,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냐? 뉴스에 나온 겁니다. 레드오션 시장, 그리고 저부가가치 산업, 서비스업, 술집, 호프집, 치킨집, 이런 데만. 이런 거 국민 경제에 하나도 도움 안 됩니다. 전혀 도움 안 됩니다. 그냥 경제 무너지면 그냥 싸그리 문 닫는 그런, 거기에만 투자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그것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조선일보나 스포츠조선이나 이런데 치킨집 하면 대박난다, 음식점 뭡니까? 고깃집 하면 대박난다, 그거 광고 열풍같이 불었던 거 아십니까? 저는 뉴월드 오더의 전략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문들 보고요, 뉴스 광고 보면요, 야, 1억 투자해가지고 매달 1,300만 원씩 벌었더라, 대박나는 집, 대박집, 정말 프랜차이즈가 열풍을 불었습니다. 그게 언론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언론은요, 그 기사들이요, 찌라시 기사입니다. 다 돈 주고 한 겁니다. 제가 기자니까 압니다. 저도 그거 돈 받고 써줬습니다. 그 영업하라고 그래요. 회사에서 영업하라고 그래가지고요, 그 고깃집 찾아가가지고, 사장님, 나 기자인데 이거 한 300만 원이면 사장님 제가 진짜 최고로 한번 써줄게요. 그래가지고 쓴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열풍이 불 때요, 지금 이 자영업자들이 베이비모 은퇴를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었어요. 정부에서 IMF가 온 다음에 인위적으로 누구나 어느 정도 50대가 되면 자연적으로 명퇴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써왔어요. 정부가 이렇게 써왔어요. 뉴월드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거와 맞물려 가지고요, 언론에서요, 자, 은퇴하고 할 거 없죠, 이거 하세요 라고 하면서 자영업으로 막 몰았습니다. 그게 복합적으로 지금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50대가 은퇴하고 나서 새로 돈 벌 게 없으니까 무엇만 했냐? 다 자영업으로 들어갔습니다. 다 자영업으로. 그리고는 지금 문 닫고 있는 겁니다. 줄줄이 문 닫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돈을 빌렸어요. 주택 하나 갖고 있는 것밖에 자산이 없어요. 그것을 담보로 돈을 빌렸어요. 그런데 막상 뛰어들고 자영업을 하다 보니까 1년 안에 파산해요. 그리고 자영업을 하면서 그 자영업을 했는데 심지어 은행 이자낼 돈이 없어요. 그 가정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비일비재예요. 뒤에 제가 그 자영업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비일비재예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경제가, 한국 경제가. 내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만약에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아가지고요, 내가 A라는 가게에서 물건을 사지 않으면요, 저만 안 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똑같습니다. 거기서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내가 안 사면요, 다른 사람도 안 삽니다. 내가 여력이 없으면요, 웬만한 중산층들은요, 웬만한 이런 서민층은요, 내가 당장 물가가 어려서 2개 살 거 하나 사면요, 다른 사람도 똑같이 2개 살 거 하나 삽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금 연동해서 기사를 지금 모아놓은 건데요. 50대 이상의 주택담보대출 비율이요, 54%랍니다. 그래서 이 갚을 능력이 결여되면 파산이 급증할 거라고 어디서 얘기했냐면요, 워싱턴 포스트가 얘기했습니다. 이례적입니다. 참 이례적인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이렇게 9일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한국 가계부채가 위험하며 집값 폭락 시 대거 파산이 예상된다. WP는,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 가계부채는 가처분 소득의 155%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가 시작됐을 때보다 높고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 주요 국가와 비교해도 훨씬 높다. WP는 주택가격이 폭락할 경우 대거 파산 위기에 몰릴 수 있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WP가, 워싱턴 포스트가 전제로 한 게 있습니다. 전제로 한 게. 어떻게 되면 파산해요? 어떻게 되면 대거 파산해요? 집값이, 주택가격이 폭락할 경우 파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격 어때요? 지금 주택가격 어때요? 20억 되는 거 지금 막 9억 하고 있습니다. 강남 불패 신화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거품이 터지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강조할게요. 워싱턴 포스트지가 파산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대거 파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을 했어요. 그런데 전제를 달았어요. 어떨 때? 주택가격이 폭락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주택가격 폭락하고 있어요. 하우스 푸어들 넘쳐나요. 국민 70%가 하우스 푸어랍니다. 그런데 또 하나, 지금 이 주택담보대출 비율이요, 50대 이상이 이 주택담보대출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답니다. 근데 이들이 갚을 능력이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계입 절반, 이게 같은 내용입니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50대 이상이 지금 주택담보대출을 비율을 받아가지고요, 자영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 거의 다. 거의 다 자영업을 하는 거예요. 몇 프로라고 했어요? 79%가 자영업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하면 망하는 거예요. 담보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하면 할수록 자기의 자산은 계속 깎아져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점이에요. 한국 경제가 지금 이런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게 폭발하면 파산하는 거예요. 한국 경제가 파산하는 거예요. 거지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느 순간이 훅 옵니다. 훅 옵니다. 그게 그 밑에거든요. 이게 워싱턴 포스트군요. 이거는 다른 기사네요. 좀 읽어드릴게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부담이 고령층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뉴스 기사입니다. 50대가 되면 어김없이 은퇴하면서 수입이 큰 폭으로 줄어들고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도 자연스럽게 저하됩니다. 여기에 부동산 가격마저 하락세를 보이자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은 50대 이상의 상환 부담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6억 이상의 고가의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의 54%를 50세 이상이 받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부분 대출받은 돈으로 자영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뉴스 기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영업의 경우 3년 내에 부도율이 70%가 넘는다는 데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지금 기타 뭐 다른 거 다 차치하고 그냥 이 빚만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크니까.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이제 그 수면으로 완전히 이렇게 드러나진 않은 상태예요. 잠재적으로 이렇게 거의 드러날랑 말랑 지금 그러고 있는 시점인데, 저는 이것도 뉴월드 오더가 지금 저울질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미 수치상으로는 드러났어야 돼요. 이미 수치상으로. 근데 아직 감춰지고 있는데, 이것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뇌관이 있어요. 뇌관이 뭐냐면요, 4개입니다. 제가 뇌관만 바로 들어 빼놨거든요. 먼저 첫 번째 뇌관이요, 건설사의 그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을 지금 현재 올해 11조 원을 그 건설사가 은행이 갚아야 되는데요. 은행과 금융권에 갚아야 되는데, 이 중에 약 3조 원 가까이가 부실 처리될 것 같답니다. 줄도산 하는 겁니다. 줄도산. 3조 넣으면 여러분 3만억입니다. 3만억. 1조가 1만억이니까. 이게 터지면 아마 그동안 잠들어 있던 이것이요, 아마 함께 터지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 통계적으로 은행권에서만 여러분 이것을 뽑아낸 자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어떤 거냐면요, 미리 금융회사들이 미래의 자산을 보고요, 미리 돈을 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파트를 짓거나 분양하고 나면 그 돈을 차후에 이렇게 받는, 이런 게 그 계획된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인데요. 여기는 좀 다른 것 좀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컨소시엄을 하는데 뭐냐면, 은행만 여기다 빌려주는 게 아니고요, 이 금융권이요, 은행과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건설사, 은행과 그리고 은행에서 선출한 어떤 그 제2금융권이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은행과 제2금융권이요, 같이 돈을 빌려줍니다. 건설사에게, 또 시행사는 또 어떤 뭐 예를 들면 분양사에게 이렇게 거미줄처럼 이렇게 서로 이렇게 빌려줍니다. 그러니까 은행을 주축으로 해가지고요, 제2금융권 이런 것이 붙는 거예요. 같이 연합되는 거예요. 이걸 컨소시엄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은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3조 원이 지금 은행에서 부실된다고 나왔을 때 뚜껑을 까보면요, 제2금융권에 있는 그 돈이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3조 원 부실이 아니고요, 여기 플러스 알파를 더 더해야 돼요. 얼마의 부실이 더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이거 터지면 끝장이에요. PF. 정말 끝장이에요. 일본 경제가 이거 터져가지고 끝났어요. PF. 일본이 대규모 토목공사를 하면서 부동산 거품을 버블을 일으켰거든요. 그런데 결국에 뭐가 시한폭탄이 돼가지고 터졌냐면요, 이 PF가 터져가지고 일본이 무너졌어요. 근데 지금 그게 오고 있어요. 여러분, 나라 국가가 경제가 무너지는 것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뉴월드가 하는 거예요. 공통점이 있어요. 비슷해요. 유사해요. 아주 유사해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리스를 따라가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일본도 따라가고 있어요.
또 하나요. 이게 잠재적인 내관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가계 은행빚이 대거 돌아오는데요. 몇 조가 돌아오냐면 100조가 갚아야 됩니다. 100조.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요. 은행권에다가요. 100조를 갚아야 됩니다. 올해. 그런데 대체적으로 한 90% 이상은 뭐라고 할까요? 2월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갚아도 되는 돈이 된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0%는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100조면 한 10조 정도는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10조가요. 터지면 무섭습니다.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90조가 넘어간다고 해도요. 그게 괜찮은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괜찮지 않습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90조에 대한 이자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자를, 국민들이. 그러면 이자 때문에 또 주머니가 또 꽁꽁 얼어붙는 거예요. 또 꽁꽁 얼어붙는 거예요. 언젠가는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그냥 없는 걸로 해줘요? 그냥 퉁쳐줘요, 시간하고? 은행 애들이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빚져봐 살아요. 악착 같아요. 진짜 악착 같아요. 독촉창막 보내오고 악착 같아요. 절대로 손해 안 보는 애들이. 그러니까 언젠가는 터질 빚이라는 거예요. 한국 경제가 다시 살아나지 않는 한,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한국 경제는 스스로 내수가 안 돼요. 스스로 내수가 안 돼요. 스스로 내수로만 굴리려면요, 인구가 일정 부분 이상 차야 돼요. 근데 아직 우리 내수로만 살기에는요,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인구 구조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못 살아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같이 살아줘야지만 이것이 풀려요. 세계 경제가 살아줘야지만 돼요. 스스로 해결 못해요. 이게 만약에 돌아오는 이 만기 도래의 시점에서 이제 얼마인가요? 언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올해 말까지 이거 10조가 터질 거예요. 부실이. 올해 말까지 터질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이 뇌관이 돼서 앞에 있는 그 가계부채 1000조를 건드릴지 모르겠어요. 어떤 식으로 터질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안고 있고요. 또 하나는 자영업자의 급증, 대규모 폐업이 우려된다고 뉴스에서 떴습니다. LG경제연구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LG경제연구원이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자영업자가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 수가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와 함께 구직난에 시달린 청년들이 창업에 대거 나선 결과로 올해 5월 자영업자는 지난해 말보다 33만 명 증가한 총 585만 명이 자영업자입니다. 자, 봅시다. 우리나라 인구가 한 5천만이라고 봅시다. 이 중에 나이 많은 고령층 뺍니다. 60대, 70대 빼고요. 어린아이들 뺍시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뺍시다.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그런 세대, 20대부터 아니면 30대부터 50대까지의 연령층만 났을 때요. 5천만 중에 얼마 될 것 같습니까? 나이 어른 노인들 빼고 아이들 빼고 중고등학생 빼고 실제로 경제를 영위할 수 있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인원들만 따지면 5천만 명 중에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한 1,500? 2,000? 한 2,000 정도요? 그런데 그 2,000 중에요, 자영업자가 얼마예요? 585만 명이랍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경제를 영위하는 사람들 중에 4명 중에 1명은 자영업자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런데 그 자영업이 어디에 물려있어요? 레드오션 시장에 물려있다는 겁니다. 저하 부가가치 산업에 물려있다는 겁니다. 세계 경제가 무너지면 그냥 다 585만 명 중에 한 90% 이상은 다 문 닫을 수 있는, 아니 폐업률이 70%니까 70% 이상은 다 문 닫을 수 있는 업종에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살아나겠습니까? 이런 나라가? 그러니까 LG경제연구원이 그러는 거예요.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 맞아요. 이 말 맞아요. 자영업자 이거 어떻게 못하면요, 이거 그냥 무너집니다. 전문가들 얘기입니다. 전문가들이 뭐라고 분석을 했냐면요,
하반기에도 내수 경기가 위축되고 자영업자 간의 경쟁이 심화하며 대규모 폐업과 대출 부실화로 자칫 자영업자가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빨간불이요, 지금 이미 수면 위로 지금 부상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실질적으로 통계적으로 직장인들 연체율보다요, 이 자영업자는요, 대다수가 다중채무자랍니다. 다중채무자. 이런 거예요. 은행에서 집담보대출을 해가지고요, 6억, 5억을 받았어요. 계산하기 편하게 1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인건비는커녕 이자도 못 내게 생기는 거예요. 1억에 대한. 그러니까 이것을 더 빌려야 되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제. 신용 한도가 더 낮거나 아니면 그 주택가격이 떨어져가지고 대출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가요? 살기 위해서 제2금융권, 제3금융권, 사채를 쓰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다중으로 채무를 갖고 있는 사람을 다중채무자라고 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자영업자는요, 대단히 높답니다. 비율이 50%가 넘는답니다. 5월 말 현재요, 2012년 5월 말 현재 개인 사업자 대출이요, 164조랍니다. 164조. 그런데 이것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요, 약 6조 3천억 원이 늘은 비율인데요. 이 중에 다중채무자가 많은데, 다중채무자 가운데 자영업자의 비율이 50% 넘는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자영업자 중에 다중채무자는요, 50%가 넘는다고 보시면 돼요. 다시 바꿔 말합시다. 585만 명이 지금 자영업자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절반이면 얼마예요? 한 300만 정도는요, 다중채무자라는 겁니다. 300만 정도. 그런 통계가 나옵니다. 이들이 이것을 갚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기존의 사업장을 날린 돈으로 대출값을 갚을 수 있을까요? 못 갚아요. 사업장을 날려도 갚을 돈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경제가 살아나기만을 바라면서요, 혹은 집값이 오르기만을 바라면서요, 목을 이렇게 빼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거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가 위축되는 거예요. 이런 시점이에요. 이런 시점. 그리고 이것이 좀 더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요, 바로 이겁니다. 서민들이요, 보험 약관 대출을 지금 엄청 많이 받고 있답니다. 여러분, 보험은요, 인식들이 최후의 보루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해약할 때요, 이것도 뉴스에 나왔는데요, 가장 먼저 예금, 그리고 적금, 기타 이렇게 쭉쭉 펀드 쭉쭉 나가면서 맨 마지막 깨는 게 보험이랍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은행에 대출길이 막혀가지고요, 삶을 영위해야 되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 이거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보험 약관 대출밖에. 신용도 안 돼서 신용대출도 못 받고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또한 자동차를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 받는 사람들 굉장히 많답니다. 그만큼 지금 시중에 이 사람들이 써야 될 돈이 없다는 거예요. 서민들은 지금 죽어나는 거예요. 곡소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리볼빙 서비스도 엄청 많이 쓴답니다. 그런데 이 리볼빙 서비스가요, 이 가계부채 중에요, 가계부채 천조에 특히 그 카드사에서 지는 빚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속임수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카드 빚이 위험하다고 했는데요, 거기에 속임수가 있습니다. 이 빚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리볼빙 서비스에 대한 빚을. 그런데 실상은요, 이 리볼빙 서비스가 더 무섭습니다. 이거 20% 측면입니다. 사채입니다. 사채. 완전히. 그런데 이 빚을요, 포함 안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카드빚보다요, 이 서비스를 더 많이 쓰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진 않겠죠. 그러나 많이 쓰고 있습니다.
리볼빙 서비스. 예? 카드 돌려막기. 카드 돌려막기. 20% 넘는 고금리 사채입니다. 고금리 사채. 이런 입장입니다. 지금 한국경제. 이런 것들이 못 갚고 터지면, 자, 보험약관 대출을 받아서 당장 필요한 자금을 썼어요. 그런데 계속 나오나요? 약관 대출이? 자기가 다시 환급받을 그 환급금 안에서 대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받아 썼어요.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한, 세계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한, 그 사람은 또 돈을 빌려야 될 상황이 직면합니다. 그때 빌릴 돈이 없어요. 그러면 터지는 거예요. 자동차 담보대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자동차 담보대출, 이것도 고금리입니다. 거의 사채 수준입니다. 이거를 자동차를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빌려 쓴다는 것은요, 그만큼 그 사람이 지금 절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돈은요, 절박하면 더 못 법니다. 아시죠? 절박하면 할수록 돈이 멀어져 가는 게 돈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잠재적으로 누구예요? 보험약관 대출을 쓰는 사람들, 자동차 담보대출을 쓰는 사람들, 리볼빙 서비스를 쓰는 사람들이 잠재적으로 누구예요? 파산자들이라고 보면 돼요. 이런 사람들이 서민층의 대거예요. 대거. 서민들이 대거예요. 집중돼 있어요. 이게 터지면 중산층 영향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서민들 죽으면 중산층 영향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영향 받습니다. 같이 영향 받습니다. 누구만 영향 안 받아요? 1%만 영향 안 받아요. 할렐루야! 소정자매! 할렐루야! 야, 할렐루야. 반가운 손님이네. 한 3달 만에 오셨네. 자, 어쨌든 다시 그 맥이 끊겼네. 네, 그렇습니다. 1% 빼고는요, 다 거지되는 겁니다. 뉴월드 오더만 빼고는요, 다 거지되는 겁니다. 이게 내관위에서 다 올해 안에 일어날 일입니다. 이거 PF 올해 부실 처리될 거고요. 10조 원 올해 안에 부실 처리될 거고요. 자영업자 이거는 뭐 굳이 올해까지는 아닐지라도 연동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빚진 사람들이 다 여기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아시죠? 그리고 약관대출 다 똑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내관들이 어떤 발화를 기점으로 폭발하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이게 유럽 경제가 폭발하면서 그것이 연동돼서 폭발할지, 아니면 유럽이나 미국 이런 경제, 세계 경제 관계없이 우리나라 자체에서 폭발해서 경제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만큼 심각합니다. 정말 오늘 내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내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붕괴가 그렇습니다.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국이 재채기를 하면 우리나라는 감기가 걸린다. 들어보셨습니까? 그만큼 우리나라는요, 미국 경제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미국 경제가 무너져가는 한국 경제를 살릴 수 있을까요? 미국 경제는 어떨까요? 봅시다. 첫 번째 기사는요, 미국 경제 전문 방송 CNBC가요, 미국의 학자금 대출 부실이 미국 경제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학자금 대출이 지금 1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142조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돈이요, 그 정부가 지금 부실 자산을 구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요, 그 돈을 쌓아둔 게 있어요. 그 돈이 4,310억 달러거든요. 그런데 학자금 대출이 1조 달러랍니다. 그리고 이 중에 약 3.7%가 디폴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3.7%. (2011년 3분기) 기준으로요, 이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는 비율이요, 전체의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답니다. 나머지는요, 대출자의 47%는요, 상환을 미루고 있는 상태랍니다.
왜 그러겠어요? 미국 경제가 안 좋으니까 그러는 거죠. 돈이 없으니까 미루고 있는 거죠. 자, 1조 달러의 47%라면 미국 경제 역시 우리나라처럼 계속 경제가 침체해서 이들이 갚을 돈이 없어지면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고 그러면요. 이 47%는 부실 처리되는 거예요. 1조에 47%면 얼마인 거죠? 4,700억 달러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1조에 47%면? 네. 4,700억 달러가 부실 처리되는 겁니다. 미국 경제. 우리 살려줄까요? 뭘 살려줍니까? 그래서요, 이 뉴스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바클레이스가 향후 10년간 정부의 손실만 약 6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뜩이나 얼어붙은 미국 경제를 더 다운시킬 거다라고 얘기했고요. 여러분, 캘리포니아가 드디어 파산을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말이 많았는데요. 작년 2010년 그 CBS 경제 60분에서 그때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캘리포니아가 파산을 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요. 2달 사이에 인구 30만 명 규모의 그 스톡턴? 발음이 어렵네. 스톡턴 시가 파산했고요. 그리고 메머드급 그 휴양 도시인 메머드 레이크 시가 파산했고요. 아니구나. 이름만 메머드군요. 소규모 휴양 도시랍니다. 이름만 메머드예요. 그리고 인구 20만 명의 샌버나디도 시가 파산했습니다. 연쇄 파산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불똥이요 LA로 넘어갔습니다. 미국 그 ABC 방송이요 LA시가 지금 관련 공무원들을 회계 관련 공무원들부터 해가지고요 3분의 1로 지금 줄였답니다. 그리고 경찰관들 아시죠? 주유소에서 기름을 못 넣습니다. 카드를 안 받아가지고. 그리고 초과 근무수당 지금 지급하지 못하고 있고요. 이어서 안토니오 빌라라이 고사 시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으로도 힘든 결정을 내릴 것이다 라고 밝혀서요. 파산을 피하기 위해서 필요할 경우 직원을 얼마든지 더 해고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고 합니다. 제가 LA에 대해서는 많이 제가 좀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좀 넘어갈게요.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요. 여전히 많은 도시들이 힘든 상황이다. LA뿐만이 아니고 여전히 많은 도시들이 힘든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LA 경제난을 공식적으로 시인했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뭘 지금 위기가 있냐면요. 이 LA가 무너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미국의 지방 정부들이 줄줄이 무너지면서 지자체들이 무너지면서요. 무엇을 우리가 염려해야 되냐면요. 국채를 염려해야 됩니다. 미국 지방채의 붕괴를 염려해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 지방채는요. 사람들이 인식에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요. 미국 지방채에다가 자기의 돈을 묵습니다. 그런 자산이에요. 그런데 지자체들이 무너진다? 파산한다? 그러면 지금 굉장히 얼마나 많은 돈이 지금 미국 지방채에 묻어있는지 가늠이 안 돼요. 가늠이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캘리포니아가 무너지고 뭐가 무너지고 미국 지자체들이 열자다 무너진다? 그러면 미국 지방의 그 지방채 시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돈들을 다 일시에 빼겠죠? 뱅크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돈 빼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도 국민들의 세금의 절반을 이자만 갚는 데 쓰고 있는데 미국의 지방채가 무너진다? 그러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연달아 누구도 그냥. 이게 무서운 거예요. 휘튼이라는 경제 전문학자가요. 그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CBS 방송에서. 지금 한두 개의 지자체가 무너지는 게 문제가 아니다. 이것을 통해서 지자체 지방채 붕괴, 지방채권의 붕괴가 더 심각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방채권이
돈을 다 그 위험에서 다 빼가면요, 미국의 지자체 중에 남아있을 지자체가 없을 겁니다. 하나도 없을 겁니다. 미국 붕괴하면 달러 붕괴되는 거고요. 달러 붕괴되면 뭐 당연히 뭐 세계경제 무너지는 거죠. 볼 거 뭐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뭐 지금 가뜩이나 지금 뭐 오늘 내일 산소호흡기 끼고 지금 연명하고 있는데, 미국 달러 붕괴되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산소호흡기 떼는 거죠. 뭐 산소호흡기 떼는 거죠. 그냥 그지 되는 거죠. 뭐. 만약에 내일 달러가 붕괴한다. 내일, 예를 들어서 내일 지방채가 붕괴해가지고 달러가 붕괴한다. 그러면 그날 저녁에 우리나라 그지 되는 겁니다. 그날 저녁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위험한 상태고요. 그리고 미국도요, 지금 카드비 때문에 위기가 급증하고 있답니다. 카드 대출 급증하고 있답니다. 오늘 되게 힘드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요, 9일 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 보고서를, 월간 소비자 신용 보고서를 발행했는데, 웃기는 애들이죠. 지들이 뉴월드 오면서. 지난 5월 미국의 가계대출 총 잔액이 2조 5,728억 달러랍니다. 이는요 2008년도에 미국 그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발생했죠. 그 미국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직전인 2007년 11월 이후에 최대 증가폭이랍니다. 전문가들이요, 미국의 가계대출이 늘은 이유를 월급으로는 지출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달러의 붕괴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미국 사람들이 이제 외식 안 한답니다. 돈 없어서. 마트에 가서 한꺼번에 경매시장에서 물건 사다가 집에서 해먹는답니다. 돈이 없어서요. 예. 그러니까 미국도 소비가 지금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국 경제 안 좋습니다. 마켓워치 칼럼니스트 폴 B. 파렐이라는 사람이요, 미국 경제가 터지기 일보 직전인 6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가, 여러분, 오바마의 의료보험 건강개혁법입니다. 여러분, 그게요, 돈이 엄청 많이 드는 플랜이더만요. 미국 정부가. 어디 갔냐? 줘요. 이 헬스케어를 하려면요, 이게 어느 정도 자금이 소요되는 거냐면, 미국 국내 총생산의 약 15%에 이르는 비용을요, 지출해야 되는 돈이랍니다. 미국 GDP의 15%를. 그러니까 미국이 이 오바마 건강보험 개혁법을 실시하면요, 미국은 그냥 무너지는 것 같아요. 경제가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또 왜 위험하냐면요, 지금 4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요, 의료보험 이것을 가입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을 못하게 하는 법안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장들이요, 가뜩이나 경제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 많이 힘든데, 의무적으로 이 돈을 정부에 내야 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업장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돈이, 여건이, 환경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미국 경제를 더 죽이려는 법안이요, 어쩌면 이 헬스케어일 수 있습니다. 예. 그냥 풀어놔도 지금 살까 말까예요, 미국 회사들이. 근데 의무적으로 그 돈의 비용을 이렇게 내서 가입을 시켜야만 한다고 지금 법제화하고 있다니까요. 안 하고 말죠. 그런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막대한 정부의 부채를 들었고요. 그리고 부익부 빈익빈,
실업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우리가 들어왔던 얘기니까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요는 이겁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재채기를 하면요, 우리나라는 독감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지금 그 지방채가 붕괴할 위험에 처해 있고 지자체들이 붕괴하는 이런 위험에 휘청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거의 미국도 산소가 끼고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뭐 뉴스에서는 미국 국채가 안전하니까 미국 달러를 사라 그러고 있는데요. 여러분 쇼입니다. 쇼. 언론에 농락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국 달러 지금 값어치가, 여러분 아시죠? 미국 달러가 뭐에 대해서 값어치가 매겨지냐면요,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금에 의해서 미국 달러의 값어치가 매겨집니다. 그런데 지금 그 1달러가요, 가지고 있는 금, 보유하고 있는 금에 대해서 달러 값어치를 매기면요, 1달러가 고작 2센트밖에 안 된답니다. 아주 쓰레기 된 겁니다. 여기에 만약에 미국에서 3차 양적 완화라고 해가지고 달러를 무대기로 더 찍어낸다. 기존에 지금 금 달러 대비해가지고 2달러였죠. 아마 제로가 될 겁니다. 달러의 가치가 제로가 될 겁니다. 돈을 더 찍어낸다면. 아마 그럴 겁니다. 지금도 2센트인데 양적 완화 한 번 더 하면요, 그냥 달러는 그냥 끝나는 겁니다. 정확합니다. 이그젝틀리입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전문가가 한 말 제가 앵무새처럼 지금 떠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달러는 지금 붕괴했다라고 보시면 옳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나라도 붕괴했다라고 보는 게 옳고요. 또 하나, 우리나라가 유럽에 대한 어떤 뭐 중국에 대한 이런 그 기타 경제에 대해서 많이 연동이 되어 있는데요. 유럽 경제를 마지막으로 한번 보십시다. 그리스 실업률이요, 또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22.5%랍니다. 이 20.5%가요, 청년들 실업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청년들 실업난은 50%가 넘었습니다. 청년들은 2명 중 1명이 실업자입니다. 이게요, 전 국민들 실업 통계를 낸 겁니다. 통계에 안 잡힌 실업자는 더 많을 겁니다. 국민 중 4명 중 1명은요, 실업자입니다. 그리스. 그리고 그리스가요, 너무 재정난이 심해가지고요, 섬을 팔고 있고요, 올림픽 경기장도 팔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하면 이럴까요? 그리고 그리스는요, 건설이 붕괴했답니다. 그리스 건설이 붕괴했다. 여러분, 건설 붕괴하면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대부분의 자산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전 세계가 거의 다 비슷합니다. 여러분, 부동산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주택, 땅 이런 데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뭐 동일합니다. 그런데 건설이 무너졌다? 부동산이 무너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살 수 없습니다. 그리스 경제는 완전 파괴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 국민들이 세금을 안 냅니다. 그리스 국민들 세금 안 낸답니다. 여러분, 세금이 거쳐야 그걸로 뭐 공무원들 월급도 주고 뭐 국가를 운영해 나갈 거 아니에요. 세금으로 국가가 운영하는 건데 세금을 안 낸답니다. 뭐 망하자는 거예요, 뭐예요? 안 낸답니다. 참 심각한 거죠. 그리스는 여러분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스 살아나면요, 정말 제 손에 장을 지지겠습니다. 저는 장을 지지겠습니다. 살아나. 그리스는 안 살아납니다. 그리스는 안 살아납니다. 아이고, 이 설교 듣고 뉴월드오더가 너 장 지져봐 해가지고 살리면 어떡하지? 취소, 장을 취소. 어쨌든 못 살아납니다. 여러분, 스페인이요, 지금 전쟁터로 변해있습니다. 긴축 반대 시위 때문에요, 전쟁터로 변해있습니다. 여러분, 긴축하면 할수록요, 스페인은 더 경제가 망가질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그리스도 그래서 망가졌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그리고 EU 재정난이 심각하답니다. 그래서 공공 부분의 민간 사업을 지금 참여시키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EU 정부들이요, 돈을 모아서
구제금융 자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제금융을 집행하는, 그렇게 도와주는 그들이요, 돈이 없답니다. 그래서 민간을 참여해야 된답니다. 여러분, 구제금융이 늘 돈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늘 돈 없어요. 그런데 지금 벌써 6번째 국가가, 유로존 국가가 구제금융을 달라고 손을 내뻗고 있습니다. 슬로베니아. 키프로스에 의해서 슬로베니아 6번째 국가가 우리 돈 좀 주세요라고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탈리아까지 합세하면 심각합니다. 이탈리아 구제금융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전문가들은 그리스보다 이탈리아가 먼저 유로존을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가요,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유로존 경제 2위 대국입니다. 두 번째로, 세 번째인가? 프랑스가 2위인가? 네, 세 번째. 독일, 프랑스 다음 이탈리아입니다. 그런데 이탈리아가 구제금융을 신청한다? 이야, 심각합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유럽의 경제 위기가요, 동구권으로 전이되고 있습니다. 동구권으로. 헝가리, 슬로베니아, 루마니아 이런 나라들이요, 지금 심각하게 돈을 지금 달라고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더 번져나갈 겁니다. 이 불이 어디까지 번져나갈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그 불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는 거? 그리스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리스로 이렇게 미직미직하면서 불을 이렇게 키워갔습니다. 왜 병이 아프면, 아픈데 여기 골문 데 있잖아요. 바로 이렇게 해놔야 되잖아요. 이 골목을 바로 제거하지 않고요, 계속 마이식만 주면서 고통만, 통증만 하면서 계속 번져나가게 한 겁니다. 왜 웃어요? 마이식. 아프면 통증 제거하는 마이식 먹어야 돼요. 네. 그래서 어디까지 왔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가요, 여기서만 끝이에요. 중국 경착륙하게 만들었고요. 브릭스 경착륙하게 만들었고요. 전 세계 경제가 얼어붙게 한 원동력이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유럽 경제. 유럽은요, 살아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 세계 경제가 붕괴해야지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요, 수십 년 동안, 어떻게 보면 100년도 더 전부터 계획된, 마지막 때 세계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계획된 뉴 월드 오더의 전략들입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끝으로 루비니 교수가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 뉴 월드 애들의 그 소식을 대변하는 그런 사람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아닐 수도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세계 경제를 파탄낼 퍼펙트 스톰이 이미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신의 트위터에 내가 수개월 전에 주장한 퍼펙트 스톰 시나리오가 전개되고 있다. 지난 2008년에는 각국 중앙은행들이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을 쓸 실탄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실탄이 없다. 라고 루비니 교수가 얘기했습니다. 퍼펙트 스톰이 뭐냐면요, 닥터 어둠 루비니 교수가 주장해온 퍼펙트 스톰이 뭐냐면, 미국 경제 침체, 유럽 재정 위기, 그리고 중국을 비롯한 신흥 경제국들의 시장 둔화, 그리고 이란을 둘러싼 군사적 충돌 등의 악재가 한꺼번에 터져서요, 오는 2013년에 세계 경제가 파산할 것이다 라는 게 닥터 루비니 교수가 얘기한 퍼펙트 스톰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뉴 월드 오더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뉴 월드 오더. 여러분, 지금 세계 경제 붕괴는요, 이미 진행 중입니다. 가시적으로 우리 눈에 드러날 것입니다. 가시적으로.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른 거 차치하고요. 뭐 유럽인이 중국인이 우리의 피부에 와닿지 않죠? 별로 와닿지 않죠?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만 봅시다. 이미 우리나라 경제는요,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는 중입니다. 누군가가 그게 유럽이 터질지, 미국 달러가 붕괴돼서 터질지, 혹은 기타 아까 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자체적으로 터져서 그 산소호흡기를 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 우리 스스로는 호흡기를 떼서 안정적으로 되돌아갈 수 없어요. 우리 경제 구조로는 그래요. 우리가 끼고 있는 호흡기를 떼고요, 정상적으로 회복해서 걸어다녀서 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미국 경제가 살아나야 돼요. 반드시 중국 경제가 살아나야 돼요. 반드시 유럽의 경제가 살아나야만 해요. 그래야만 해요. 그거 없이 우리나라 혼자 마징가처럼 휙 살아난다?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절대로. 이거는 100%예요. 100%. 99.9%는 100%예요. 우리나라 힘으로만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유럽이 살 수 없어요. 살기는커녕 지금 계속 그 경제 위기가 계속 다른 곳으로 뻗어나가고 있어요. 그것을 막기에도 버거워요. 미국 살 수 없어요. 중국 우리나라 금리 인하 있는데 시장이 아무런 반응을 안 하는 거 보세요. 아무런 반응을 안 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원래 금리 인하하면요, 시장이 반응해야 돼요. 금리 인하가 중앙에서 기준금리를 내린 거예요. 그러면 같은 은행들이 같이 금리를 내려요. 이자를 내려요. 그러면 기업들이 돈을 빌려 쓰기가 더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가 살아나야 돼요. 그걸 바라보고 금리를 인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하했는데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만큼 시장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저는 이 루비니 교수가 한 얘기, 세계 경제를 파탄낼 퍼펙트 스톰이 지금 진행 중이다 라는 말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순간 자고 일어났더니 내 은행 통장이 완전히 깡통이 됐다. 그럴 날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 없이 맞는 노후가 비참하다고 그러죠? 준비 없이 맞는 거지가 되는 것도 비참합니다.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마음 준비를 하시고요. 그래서 충격을 최소한 완화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아시겠지만 이 경제 붕괴에 대한가 시작되면, 경제 붕괴가 가시적으로 우리 눈앞에 드러나면 아마도 요한계시록이 열릴 겁니다. 아마도 그럴 겁니다. 아마도 대환란이 열릴 겁니다. 그러므로 오전에 들었던 설교와 이것을 설교를 종합해 봤을 때 우리가 어디에 와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요, 대환란의 문고리를 딱 잡고요, 그걸 지금 열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 와 있는 거예요. 혹은 예수님께서 대환란의 문을 열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 문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이때 무엇을 해야 돼요? 오전과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 바라보셔야 돼요. 아멘. 예수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아멘.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혈류병 앓은 여인이 예수 외에는 내가 죽을 것 같다는 심정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밀치고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구원을 얻은 것처럼, 이렇게 어두운 세상, 어디 곳에도 희망이 하나도 없는 이 세상에 오직 한 분 희망이 있다. 그분이 예수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아멘. 그분께 달려가서, 피난처인 그분께 달려가서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어두워진 세상, 경제가 이제 끝날 거라는 것을 너무나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이제 열릴 것이라는 것을, 대환란이 이제 우리에게 곧 들이닥치게 될 거라는 것을 주여 알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을 알았으니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준비는 금아닙니다. 음식 사놓는 거 아닙니다. 준비는 예수 그리스도를 갖는 겁니다. 준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준비는 예수만 사랑하고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에 미쳐서 예수로 살다 예수로 죽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준비임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받으시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힘드네요. 너무 힘드네요.